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데이터 마이닝의 대상, 그리고 연관규칙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대규모 데이터에서 암묵적인,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또 잠재적으로 유용할 것 같은 정보를 추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설명해 놓은 문장을 보면 이제 non-trivial extraction of implic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implicit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DB에서 검색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evious unknow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찾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otentially useful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응용 분야에 따라서 유용성이 있는 정보를 찾아내겠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from large volume of actual data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 속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손이 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아닐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발견한다라고 해서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KDD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정제하고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일관적인 규칙을 갖는 데이터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웨어하우스는 이제 창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분석이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어떤 지식을 추출한 다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인지를 평가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그 안에 딥러닝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이 겹쳐져 있는 원이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출을 해내는 과정에서 뭐 꼭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의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이제 실험 설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관측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설정이 된 실험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 실험이라든지 약물 실험, 물리학 실험과 같이 우리가 어떤 가설을 미리 설정을 하고 이 가설에 따른 실험 설계를 해서 이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실험
구조를 만들어서 이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관측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실험 과정이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서 관측이 되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라든지 뭐 유전체 데이터, 웹로그, 거래 트랜잭션 데이터, 뭐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웹에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어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아니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유저들이 어떤 사용한 기록이라든지 네트워크 기록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할 때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관측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전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 이제 바이오인포매틱스가 많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유전체 데이터도 이러한 가설 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고자 해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 암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세포와 비교하는 실험을 어떤 가설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을 수행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된 데이터 마이닝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가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정형 데이터, structured 데이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떤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켓 베스킷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별로 구매 항목의 목록이 있는 데이터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행위 특정한 거래에서 어떤 구매 항목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이런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이 구매 항목은 이 아이템, 즉 항목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데이터, 신문 기사나 SNS 메시지 같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장이 전부 다 길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사한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생성되는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또 서열 데이터, 아미노산 서열이라든지 염기 서열 같은 것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도 각각의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길이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염색체도 염색체의 번호에 따라서 염색체 안에 내부의 DNA 서열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클릭 데이터라든지 시스템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웹에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구조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데이터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스트럭처가 없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반정형 데이터라는 것이 있죠.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기가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XML 같은 말컴 랭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떤 영화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 영화가 어떤 연도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인지 이런 게 쭉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액터라는 항목 안에 배우들이 누가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조화는 되어 있지만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기 어려운 경우를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마이닝의 어떤 예시로 연관규칙 마이닝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관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association ru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내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의 연관성, 항목들이 출현의 연관성을 찾아서 표현한 규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보신 것 같은 어떤 마트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한 구매 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각 항목은 물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빵이나 우유, 기저귀, 달걀 이런 것들이 항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항목 출현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마트에서 수집된 소비자의 구매 항목 데이터를 보니까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맥주를 같이 산다라는 어떤 규칙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결국에는 이제 연관규칙인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연관규칙을 찾는 것이 이제 연관규칙 마이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항목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항목들의 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특정한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K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항목 집합이다 라고 하면 K 항목 집합, K 아이템 셋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와 맥주를 이렇게 묶어서 항목 집합으로 만들면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항목이 들어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2 아이템 셋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몇 가지 다른 용어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 횟수라는 것, 그리고 지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횟수는 항목 집합이 나타난 거래 데이터의 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앞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기저귀와 우유라는 어떤 항목 집합이 있을 때 이 항목 집합이 이 전체 거래 데이터에서 몇 번이나 나타났는지를 카운트를 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귀와 우유가 같이 나타난 것이 이제 이 3번하고 4번, 5번 이렇게 3번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 횟수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는 이 지지 횟수를 전체 거래 데이터의 횟수로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항목 집합을 포함한 거래 데이터의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지금 이 거래는 5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계산이 되겠죠. 기저귀와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0.6으로 지지도가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requent item set이라고 해서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빈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관규칙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지지도 이미 지정된 값 이상의 지지도를 갖는 항목 집합을 우리가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 어떤 스레숄드를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는 지지도를 가지는 항목 집합들을 우리가 빈발 항목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목 집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규칙에 대한 어떤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기저귀와 우유를 사는 사람들은 콜라를 산다라는 어떤 이런 룰이 있다면 이 룰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건데요. 이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기저귀와 우유를 사는 지지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거 분에 기저귀와 우유를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콜라까지도 같이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합집합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수 계산을 하면 신뢰도가 계산이 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저귀와 우유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기저귀와 우유에 대한 지지도, 서포트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분모에 넣어주고 이제 3번이었죠. 전체 5번 중에 3번이 기저귀와 우유를 같이 산 경우였는데 3분의 기저귀와 우유 콜라가 3번 같이 3개가 같이 계산이 된 경우 이 두 T3와 T5에 해당하는 거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로 계산을 해서 0.667로 신뢰도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관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이프라이오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식으로 빈발 항목 집합들을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연관 규칙을 만들어내는지를 생성하는지를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빈발 항목 집합을 선택을 하는 일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건 또 다른 예시인데 이제 트랜잭션이 총 4번이 일어났네요. 거래가 총 4번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항목들은 A, B, C, D, E가 있고 어떤 트랜잭션, 어떤 거래에서 어떤 항목들이 뭐 구매가 됐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이제 빈발 항목 집합을 생성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템 셋, 즉 항목 집합이 1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1개짜리 아이템 셋에 대해서 전부 다 신뢰도, 지지도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목 집합이 총 지금 1개짜리는 A, B, C, D, E가 있을 거고 이 A, B, C, D가 나타난 횟수를 살펴보면 이제 2, 3, 3, 1, 3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몇 번 나타났는지, 몇 번의 트랜잭션에서 나타났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지지 횟수는 2, 3, 3, 1, 3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레숄드를 지지 횟수에 대한 어떤 인계값을 얘를 이제 2라고 설정을 했다면 2 이상이어야지만 빈발하다, frequent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우리가 미리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5개의 항목 중에 지금 D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지지 횟수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4가지의 항목이 이 1개짜리 아이템 셋에서 빈발하게 나타난 아이템 셋이라고 항목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를 추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개짜리 아이템 셋에 대해서도 frequent 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에 대해서 5개에 대해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 이 가지수를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개짜리 항목 중에 frequent하다고 나타난 이 4개에 대해서만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이 2개짜리 아이템 세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 횟수를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 빈발 항목 집합의 어떤 전체 코스트를 타임 컴플렉시티를 좀 줄여주려는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전체 모든 5개 중에 2개씩을 뽑은 항목에 대한 지지 횟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은 것에 대한 지지 횟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A, B, A, C, A, B, A, C, A, 그 다음에 B, C, B, E, 그 다음에 C, 이렇게 2개씩 우리가 묶어보면 이렇게 항목 집합이 총 6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지 횟수를 살펴보면 역시 1, 2, 1, 2, 3,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트레숄드를 사용을 해서 2개 이상인 것만 추리면 또 이제 2개의 아이템 셋에서 빈발한 것을 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항목 집합에 대해서 지지횟수가 2 이상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여기서 또다시 3개의 항목 집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요렇게 지금 합쳐볼 수가 있겠죠. 합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AC와 BC를 합치면 ABC, 그 다음에 AC와 BE를 합쳐서 ACE, ABCE, 그 다음에 AC와 CE를 합치면 ACE, 그 다음에 BC와 BE를 합쳐서 BCE, 그 다음에 요 뒤에 BC와 C도 BC이고 BE와 C도 BC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요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 중에서 지금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프리퀀트한 아이템셋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서브셋도 프리퀀트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B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AB는 이 지지횟수가 1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트 하지 않은 경우고 그래서 이 ABC도 결국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E가 들어있는 세 번째 AC 같은 경우도 AE가 지금 한 번만 지지횟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프리퀀트 아이템셋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이제 BC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서브셋이 뭐 BC도 그렇고 BE도 그렇고 CE도 그렇고 전부 다 지지횟수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음 3개짜리 프리퀀트한 항목 집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살펴보면 지지횟수가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더 큰 항목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발한 항목 집합을 조금 시간적인 코스트를 줄여서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빈발한 항목 집합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연관 규칙을 생성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각 빈발 항목 집합에 대해서 L에 대해서 non-empty subset을 생성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지금 앞에서는 BC라는 게 3개짜리 빈발 항목 집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이제 빈발 항목 집합으로 이제 BC를 선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관 규칙을 생성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서브셋을 생성을 하면 서브셋은 빈 서브셋 말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B, 그 다음에 C, E가 있고 2개짜리 서브셋으로 BC, 그 다음에 BE, 그 다음에 CE 요렇게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요런 규칙을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 같은 경우는 이 BC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서브셋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서브셋이 S가 B라고 한다면 B를 산 사람은 L에서 S를 뺀 거니까 C와 E를 구매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C도 마찬가지죠. C를 산 사람은 B와 E를 구매한다. 뭐 E를 산 사람은 B와 C를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 2개짜리 같은 경우는 BC인 경우는 BC를 산 사람은 E를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서브셋에 대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 중에서 신뢰도를 계산을 해보고 신뢰도가 특정한 트레셔홀드 이상인 경우는 이것이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연관 규칙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규칙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B분의 전체니까 BC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을 때 얘가 특정한 트레շ홀드 뭐 이상이다 라고 계산이 되면 뭐 0.5 이상인 경우에만 이 연관규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발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발 항목집합을 먼저 생성하고 그 최종적인 빈발 항목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연관규칙을 생성하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관규칙 마이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응용할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구매 항목에 대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A라는 물건을 사면 B도 산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면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뭐 상품 카탈로그를 설계한다든지 뭐 끼워 팔기 전략 또는 매장 상품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예시로는 뭐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 어떤 고객의 사용 패턴 뭐 어떤 시간에 사용을 하면 또 다른 어떤 시간에도 사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뭐 패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겠고, 유사한 예시로는 이제 네트워크 어떤 통신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로부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침입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패턴을 발견을 하면 뭐 사이버 범죄나 테러 같은 것들 혹은 불법 유통이나 네트워크 식별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볼 것인가 하면 우리가 연관규칙을 찾는 것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빈발 항목 집합을 찾고 그다음에 빈발 항목 집합으로부터 연관규칙을 찾는 이런 두 가지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단계에서 더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될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모든 빈발 항목 집합을 찾는 것이 굉장히 큰 시간을 소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지도의 트레շ홀드를 우리가 굉장히 낮게 잡을수록 빈발한 것이라는 것을 뭐 2회 이상이면 전부 다 빈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최저 한도를 만족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 집합 자체가 빈발하면 그 부분 집합도 빈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항목 집합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체 100개의 항목이 포함된 어떤 항목 집합이 있을 때 이 빈발 항목 집합의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는 100 중에서 이제 한 개씩 뽑아서 부분 집합 만든 거, 그 다음에 100 이게 지금 일종의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전체 100개 중에 1개를 뽑은 거, 100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이제 개수를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개짜리 빈발 항목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을 뽑는 개수인데 결국에는 2의 100승의 마이너스 1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 집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집합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빈발 항목 집합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에서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빈발 항목을 조금 더 적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암묵적인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할 것 같은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데이터 마이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실험 데이터와 관측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 규칙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관 규칙 마이닝은 데이터에 내재된 항목 출현의 연관성, 그리고 이에 따른 규칙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다. 그리고 이 연관 규칙 마이닝을 응용해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나 통신 서비스, 사회 안전 등에 응용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빈발 항목 집합을 찾기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에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